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이상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후위기 이후 지구에는 누가 살아남을까요? 공룡이 사라진 뒤 포유류가 번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기후위기가 더 심해지고 지구의 환경이 크게 바뀐다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이 질문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위험한 질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다음 주인공이라는 표현이 진화를 마치 왕좌 쟁탈전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기후위기에서 살아남을 생물은 누구인가? 이 질문보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후위기라는 빠른 변화 앞에서 어떤 생존 방식이 유리해질 것인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후위기는 생명에게 빨리 바뀌어라 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생물이 반드시 유리하지 않거든요. 오래 살고 멋진 생물이 반드시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빠르고 많이 번식하고 먹이를 가리지 않고 좁은 틈에서 살 수 있고 잠시 멈추어 버릴 수도 있고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생물들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먼 곳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북극곰이나 산호초의 이야기도 아니죠. 바로 우리가 사는 도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도시는 자연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도시는 인간이 만든 새로운 자연이죠. 이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이제 숲과 바다만 흔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열섬 현상은 사람에게도 위험하지만 작은 동물과 식물에게도 매우 위험합니다.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 하수도가 넘치고 지하 공간이 침수되고 그 안에 살던 작은 동물들이 은시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는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인간 가까이에 사는 생물은 정말 안전할까? 먼저 개와 고양이를 생각해 보죠. 반려동물은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 도시의 개와 고양이는 인간 문명의 보호막 안에서만 살아요. 그러나 폭염, 홍수, 감염병, 식량 공급 불안,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어떻게 잘 돌보겠어요? 냉방이 멈추면요. 단두종 개 있잖아요. 머리에서부터 입까지 짧은 개. 단두종 개처럼 호흡이 취약한 품종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고양이는 도시 생태계에 잘 적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둘 줄도 압니다. 하지만 폭염이 심해지면 물이 문제죠. 한파가 강해지면 은시처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까마귀는 어떨까요? 까마귀는 정말 똑똑한 새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도구를 쓰고 도시의 교통신호등을 이용하고 인간이 남긴 먹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미래에도 잘 살아남을 것 같은 생물로 보여요. 어느 정도는 맞을 겁니다. 까마귀는 분명히 유연합니다. 지능이 높고 먹이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상황을 배우니까요. 기후위기 시대의 생존자를 찾으려면 인간 곁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기준을 봐야 합니다. 어떤 생물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후위기에서 유익한 생물의 특징은 대체로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작은 몸짓, 짧은 세대, 빠른 번식, 넓은 먹이 선택, 다양한 서식지 이용, 휴면 능력, 이동 능력, 그리고 인간이 만든 환경까지 이용하는 유연성입니다. 곤충이나 세균, 곰팡이, 잡초, 작은 설치류, 모기, 바퀴벌레, 개미 같은 생물들은 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세대가 짧기 때문에 유전적 변화가 빠르게 축적될 수 있거든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일부가 살아남을 가능성도 큽니다. 먹이를 가리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버틸 여지가 생기죠. 그래서 오늘은 몇몇 극한 생물들을 통해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신기한 생물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존이 무엇인지, 적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생물들이죠. 첫 번째는 물곰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이죠. 물곰은 극한 생존의 대표 선수입니다. 아주 작은 동물인데 현미경으로 보면 통통한 곰처럼 보여서 물곰이란 귀여운 이름이 붙었어요. 물곰은 건조하거나 저온이거나 뜨겁거나 방사선이 있거나 심지어 진공 상태에서도 견디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주에도 다녀왔죠. 몸의 수분을 극도로 줄이고 대사 활동을 거의 멈춘 상태로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구가 아무리 망가져도 물곰은 살아남겠네요? 어느 정도 맞습니다. 물곰은 놀라울 정도로 잘 버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해요. 버티는 능력과 번성하는 능력은 다릅니다. 물곰은 극한 상태를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극한 상태에서도 활발하게 먹고 번식하고 생태계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곰이 마른 상태로 버틴다는 것은 일종의 일시정지입니다. 생명 활동을 줄이고 위험한 시간을 통과하는 거죠. 버티는 것과 번성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물곰은 재난 영화의 생존자일 수 있지만 새로운 문명의 건설자는 될 수 없어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극한 생물을 보면 너무나 쉽게 저 생물은 무적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에는 무적의 생물은 없습니다. 모든 생물은 특정한 조건에서만 강하고 다른 조건에서는 약합니다. 물곰도 물이 필요해요. 먹이가 필요합니다. 살아갈 미세한 서식지가 필요합니다. 물곰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떤 생명은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잘 버틴다는 사실뿐입니다. 동시에 버틴다는 것이 곧 지구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려주죠. 기후위기 시대에 생명은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버티기만 해서는 생태계가 유지되지 않죠. 숲은 버티는 개체 하나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바다도 버티는 생물 하나로 유지되지 않아요. 생태계는 관계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벌거숭이 두더지 쥐입니다. 이 생물은 이름부터 강렬하죠. 털이 거의 없고 피부가 주름져 있고 앞니가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예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정말로 놀라운 동물입니다.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아프리카 동부의 건조한 지역에서 땅 속에 굴을 파고 삽니다. 이 굴 속에는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습니다. 보통 포유류계는 꽤 힘든 환경이죠. 그런데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이런 조건에서도 잘 살아갑니다. 저산소 환경을 견디고 통증 감각도 독특하며 수명도 비슷한 크기의 다른 설출에 비해 매우 길죠. 암에 대한 저항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과학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하는 동물입니다. 이 생물은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한 힌트를 주더라고요.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래의 생존자는 하늘을 나는 영웅이 아니라 땅속에서 조용히 버티는 생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땅속에서 산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가뭄이 너무 심해지면 땅속의 수분도 줄어듭니다. 폭우가 심해지면 굴이 잠길 수 있습니다. 피난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보존은 단지 넓은 숲을 지키는 일만이 아닙니다. 작은 그늘, 작은 습지, 흙의 틈, 지하수, 생물이 숨어 있을 미세한 공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사막 은개미입니다. 이 개미는 뜨거운 사막에서 살아갑니다. 사막의 모래 표면은 매우 뜨거워요. 그런 곳에서 오래 머무는 일은 위험하죠. 그런데 사막 은개미는 바로 그 뜨거운 시간대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거운 시간대에는 다른 포식자들도 쉽게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막 은개미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움직이며 먹이를 찾고 다시 얼른 둥지로 되돌아갑니다. 길을 잃으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매우 중요하죠. 태양의 위치, 편광, 걸음수, 주변 정보 등을 잘 활용해서 둥지로 돌아가는 길을 정확하게 찾습니다. 사막 은개미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뜨거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한 몸만이 아니라 정교한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는 생물의 장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바꿉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빨라집니다. 곤충이 활동하는 시기가 바뀌어요. 새의 이동 시기가 달라집니다. 동물들은 더 이른 아침이나 더 늦은 밤에 활동하려고 합니다. 한낮의 활동은 위험하거든요. 생태계에는 달력이 있고 하루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그 달력과 시간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막 은개미는 이미 극단적인 시간표를 사는 생물입니다. 뜨거운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 아주 짧은 기회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꽃은 피었는데 꽃가루 바지를 해줄 곤충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가 태어났는데 아직 먹이가 되는 곤충의 대발생 시기가 이미 지나가 버렸다면, 새의 새끼가 태어났는데 먹이가 되는 곤충의
발생 시기가 이미 지나가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후위기의 무서운 점은 단순히 평균 기온이 오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생태계의 약속 시간이 어긋나는 데 있죠. 네 번째는 데빌스 홀 퍼피쉬입니다. 이 물고기는 미국의 데스밸리 지역의 아주 조그만 데빌스 홀이라는 특수한 장소에만 살고 있어요. 이 서식지가 극도로 작고 수온과 수질 조건도 특수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물고기가 사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이 생물은 극한 적응의 역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극한 환경에서 사는 생물을 보면 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데빌스 홀 퍼피쉬는 매우 특수한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환경에 적응했다는 것은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죠. 극한에 적응했다는 것은 때로는 단 하나의 장소에 너무 완벽하게 맞춰졌다는 뜻입니다. 이 물고기는 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취약해요. 왜냐하면 그 작은 서식지가 흔들리면 물고기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수온이 달라지고 물의 양이 줄고 주변 환경이 바뀌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의 많은 생물이 처한 실제 상황이죠. 그들은 약해서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환경에 너무 정교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고산지대의 생물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산꼭대기에 이르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는 물이 따뜻해지면 상류로 이동할 수 있지만 상류가 막혀 있으면 끝이죠. 해안 습지의 생물은 바닷물이 밀려오면 안쪽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도로와 건물로 막혀 있으면 갈 곳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기후위기는 생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살던 조건이 사라져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 라고요. 데빌스 홀 퍼피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작은 피난처는 생명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난처가 너무 작고 고립되어 있다면 기후위기 앞에서 아주 쉽게 흔들릴 수 있죠. 다섯 번째는 남개구리밥입니다. 남개구리밥은 아주 작은 식물입니다. 물 위에 살아가는 작은 생명이죠. 뿌리가 없거나 매우 단순하고 구조도 단순합니다. 하지만 번식이 빨라요. 조건만 맞으면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런 생물은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한 전략을 보여줍니다. 작고 단순하고 빠르게 번식하는 생명. 우리는 생명을 생각할 때 그 크고 복잡한 생물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코끼리, 고래, 호랑이, 독수리, 하마. 하지만 지구 생명권의 엄청난 부분은 작고 단순한 생명들이 떠받치고 있어요. 세균, 조류, 곰팡이, 작은 식물, 플랑크톤, 곤충 같은 것들입니다. 이들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생태계의 기본적인 호흡을 만듭니다. 남개구리밥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상징이죠. 미래의 주인공은 거대한 몸을 가진 생물이 아니라 작고 단순하고 빠르게 늘어나는 생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남개구리밥이 온 세상을 뒤덮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략이죠. 빠르게 늘어나는 생물은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일부가 죽어도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공간도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전략도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생물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나면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물 위를 작은 생물이 빽빽하게 덮으면 빛이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산소가 부족해지죠. 조류가 대발상하면서 녹조현상, 적조현상이 일어납니다. 물고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곰팡이나 병원체가 늘어나면 동물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고 빠른 생물이 살아남다는 말은 희망의 말이면서 동시에 경고의 말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세계에서는 생명이 사라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명은 너무 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우리가 아는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느냐인 거죠. 마지막으로 잘피. 잘피는 바다에 사는 식물입니다. 해조류처럼 보이지만 꽃을 피우는 식물이죠. 바닷속 초원을 이룹니다. 이 초원은 단순히 예쁜 풍경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린 물고기와 무척추 동물의 보육장이 되죠. 바다의 체적물을 붙잡아주고 해안 생태계를 안정시킵니다.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잘피가 개체 하나의 생존을 넘어서 생태계의 무대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어떤 생물은 혼자 살아남는데 뛰어납니다. 물곰처럼 버팁니다. 어떤 생물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남개구리밥처럼 번식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물들은
다른 생명들이 살아갈 무대를 만듭니다. 잘피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물들이 무너지면 단지 한 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물들이 만들던 집, 그늘, 먹이, 산란장, 보육장, 피난처가 함께 사라집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누가 살아남을까만 물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사라지면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까도 물어야 하죠.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후위기에서 살아남을 다음 진화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물곰은 말라붙어도 버티고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산소가 부족한 땅속에서 살아남고 사막 은개미는 뜨거운 모래 위를 달리고 데빌소 홀 퍼피쉬는 작은 물 웅덩이에서도 버티고 남개구리밥은 빠르게 늘어나고 잘 피는 바닷속에서 수많은 생명의 보육장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를 안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살아남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유지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후위기가 심해져도 지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세균은 살아남을 것이고 어떤 곰팡이는 번성할 것이고 어떤 곤충은 새로운 지역으로 퍼질 것입니다. 모기는 더 넓은 곳에서 나타날 수 있고 잡초는 도시의 틈을 차지할 수 있고 바퀴벌레는 인간이 남긴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왕좌에 오르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생태계의 관계가 얼마나 끊어지느냐이죠.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후위기의 다음 주인은 가장 강한 생물이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 작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생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주인공을 찾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생명들이 함께 살아갈 무대를 지키는 일이죠. 생명은 끈질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끈질긴 생명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세계를 남길 수 있느냐입니다.